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김시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소스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픈소스에 대한 소송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 중에 주로 이제 저작권 소송이 하나 크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오픈소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이 갖는 좀 특수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옛날 사건인데요. 굉장히 전형적인 사건이어서 제가 한번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2007년 사건인데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신청인 회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이라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송에서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러한 5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리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신청인, 피고에 해당하겠죠. 그 피신청인이 해고를 당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고를 당했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는데 한 몇몇은 제조회사, 몇몇은 판매회사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회사가 문제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저런 쭉 있었는데 신청인 회사가 보니까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거를 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랑 저작권 침해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일단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침해 상황을 좀 멈추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피신청인들과 그들의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글자가 되게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개된 프로그램 소스를 일부러 제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표현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여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뭐 32%, 48%, 21% 이렇게 막 유사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표현처럼 적절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잘 빼놓고 호들만 놓고 비교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법원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줄에처럼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빼야 될 것을 적절하게 빼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빨간색에 있는 표현처럼 오픈소스와 같은 이런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더라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을 비교 과정에서 적절하게 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와 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 좀 선 처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선 제거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해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볼 것은 그럼 이런 재판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도대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먼저 나누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두 가지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건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쪽 영역에서는 이 유사한 정도를 좀 수치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재판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 두 가지 구별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침해자의 작성물,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가 만든 것들 중에서 원고의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보는 시점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 비교본 기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고의 저작물 중에서 침해를 당한 사람이죠. 원고의 프로그램에서 침해 당한 게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본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분모가 될 것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 침해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꼭 순서대로 가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가야 되고요. 역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법익이 있느냐, 보호할 만한 대상이냐, 저작물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봤더니 저작물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뒤에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법률에서는 그것을 보호법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호할 만한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1단계를 통과하면요, 2단계와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2단계는 베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위로 눈으로 정말 그 사람이 이걸 베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베낀 것이 법으로 처벌할 만큼의 양을 베꼈느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만큼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베꼈는가. 이것을 보는 게 저희 3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저 3단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베낀 것은 그냥 행위를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 찾아놓은 것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단계가 좀 핵심이 됩니다. 이 3단계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 좀 웃지 못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이쪽 사건에서는 베꼈는데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베꼈는데 3단계를 검토해봤더니 침해로 볼 정도는 아니다. 즉 베꼈지만 침해는 아니다. 요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죠.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이죠.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받는 표현만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비교했는데 비교 결과 두 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면은 아까 3단계가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이 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인 실질적 유사성인데, 거기서 이제 요건 중에 하나는 보호받는 표현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호받는 표현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픈소스에 대한 논란이 좀 생기는 거예요. 오픈소스가 그러면은 이 개발자에 있어서는 보호받는 표현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판결에서 한번 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 오픈소스가 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보시면은 실질적 유사하다라는 정도는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안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되면은 기준을 좀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면은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념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모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저작권 정책에서도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래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판단 모델인데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가운데 여과 부분입니다. 여과. 자,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제거해야 된다. 즉 오픈소스라든지 자동 생성 코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석 같은 것도 여기 포함 보통 하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핵심만을 가지고 비교한다. 이런 것들을 다 또 비슷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모델을 적용한 것은 아닌데요. 그냥 원리 자체가, 저작권법의 원리 자체가 여기에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모델을 비슷하게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사건에서 봤듯이 요 부분, 여과 부분,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많이 또 신경을 못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판사도 어렵고요, 대리인도 어렵고 당사자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소송에서는 리스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오픈소스의 저작권 지위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를 창작한 사람의 관점이에요. 오픈소스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저작권을 가져요. 하지만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때문에 그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용자는 어떨까요? 이용자는 오픈소스를 만든 창작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용해서 본인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자, 그러면은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오픈소스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에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개발자가 보호받는 범위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쉬운데요.
실제 실무하다 보면은 재판 실무하다 보면은 오픈 소스를 빼는 것이 사실 용이하지가 않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오픈 소스를 내가 빼긴 뺄 건데 제대로 빼지 못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앞에 시작할 때 봤던 사건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뭐 실수로 놓쳤든지 간에 내가 적절하게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오픈 소스에 대한 문제는 아까 봤던 우리 3단계 부분 있잖아요. 요 3단계에서 주로 이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1단계에서 좀 보는 게 맞는데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3단계에서 몰아가지고 좀 오픈 소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작권 소송, 특히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는 좀 이 정량적 유사도를 많이 활용해요. 우리나라에서 좀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조금씩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사실 정량적 유사도라는 개념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자,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베꼈는데 이 베낀 정도가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볼 정도의 베김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유사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사도는 실질적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나타내는 요소가 되긴 하지만은 이 유사도만을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을 바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가치를 어떤 숫자라는 수단을 가지고 양적인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량적 유사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정량적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논리적으로는 또 그렇긴 한데요. 재판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성을 뽑아봤는데 9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90%라고 하는 수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이 유사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 방식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법상의 실질적 유사성을 도출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 유사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아래 부분에 있는 1과 2번 이 부분을 중요한 어떤 공식상의 요건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표현만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유사성의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수치로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그 케이스 나름대로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양적 합리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여기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활용되었던 이 유사도 산출 방식들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크게 한 6가지 방식이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방식들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중첩돼서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방식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듈별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유사도를 그냥 산출해서 뿌려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유사도,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유사도,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모듈 단위로 그냥 유사도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주는 방식이고요. 방식 2는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그냥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수치로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68%야,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인데요.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분의 유사 라인이 몇 %다. 그다음에 방식 네 번째는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제 나누는 방식이고요.
이 구성 요소별로 나누는 방식의 경우에도 예전에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 좀 활용이 잘 안 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와 6번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원본,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비교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 3, 4 방식의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사례들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들 한번 좀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먼저 이 정량적 유사도라는 것은요, 숫자로 유사한 정도가 나타나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쭉 몇 가지 판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요 정도 스펙트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에서 49%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6에서 100%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었어요. 회색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스펙트럼은요, 제가 이제 전수를 분석한 것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정말 딱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 요 정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 법원에서도 제일 쉽지 않은 게 50%, 55%, 60% 나왔을 때 이걸 침해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비침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 그냥 이 결과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비교상 5개가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의 비교상이에요. 보시면은 다 100라인씩의 모듈들이고요. 그래서 이 쌍은 90대 10, 85대 15 이런 식으로 유사한 정도가 다르다고 볼게요. 그러면 방식 3을 적용했어요. 방식 3은 전체 라인분의 유사한 라인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36% 나오거든요. 이 스펙트럼에 비춰보면은 안정권으로 침해가 아니죠. 자, 그런데 방식 4를 적용해요. 방식 4를 적용하면은 이 비교상 비유사, 왜냐면 90대 10이니까요. 비교상 2도 비유사, 비교상 3도 유사, 45대 55예요. 그러니까 10% 차이로 유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비유사 2에 유사 3 해가지고 대충 60% 유사도, 이렇게 뽑는 게 방식 4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비교 대상인데, 같은 소송 대상인데도 어떤 계산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사도가 상이하게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량적 유사도가 갖는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도 주로 당사자가 되죠. 그다음에 대리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본인의 프로그램에 가장 맞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소스가 저작권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질적 유사성 비교 과정에서 오픈 소스의 충실한 제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오픈 소스를 제거하는 사람은요, 제3자예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리인이라든지 원피고가 아니라 그와 무관한 제3자가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니까요.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3자의 경우에는요, 딱 코드를 보고 나서 이게 어디에 무슨 오픈소스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서포트해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 활용해서 우리가 100% 확실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좀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대리인들한테 좀 오픈소스 사용 명세를 좀 달라고 합니다. 당사자들한테. 개발자한테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 명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충실하지 못한 여과가 발생합니다. 충실하지 못한 제거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첫 번째 사례 본 것처럼 내가 분명히 침해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오픈소스를 조금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오픈소스인지 아니면은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자의 창작물로 2차적 저작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 논란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 유사성에 대한 비교가 아닐 경우에는 꼭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2단계에서도 비교를 하긴 하는데 2단계, 그러니까 베꼈는지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오픈소스를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오픈소스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개발자가 수정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의 이를 만큼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수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정이냐 이런 부분들 한번 판단하셔서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실무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법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과에 대한 대상 프로그램 형해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해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오픈 소스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로 치면은 조사 빼고는 다 오픈 소스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작권 소송에서는 오픈 소스를 다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조사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호출 구조만 남아요. 막. 그러면은 요것을 놓고서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 이게 프로그램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던 시기에는 오픈 소스가 되게 마이너한 부분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안 했지만은 최근의 경우에는 오픈 소스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뭐냐? 다 오픈소스 다 빼놓고 프로그램의 성질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만 남은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놓고 얘를 과연 보호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량적 유사도의 실질적 의미 차이라는 것이 또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저작권 침해에서 유사 여부를 따질 때 비율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60%라고 하더라도요, 이 양적인 차이가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60%지만은 유효한 코드의 양이 많다면은 오픈 소스가 좀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것을 떼어내고 냈을 때는 과연 그 동일한 60%를 하더라도 본질적 의미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좀 법적인 측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율이라고 하는 요 수단이 갖는 맹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재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적절하게 좀 보완해 가면서 좀 다루곤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아까 그 두 관점에서 개발자 관점이죠.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타인이 창작한 오픈 소스는요. 침해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침해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제거가 돼야 돼요. 하지만 불완전하게 제거가 됐을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 내가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제3자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 단계에서는 사용 오픈소스에 대한 좀 적절한 명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쁜 행위를 한 침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덮고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면피 수단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에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저작권 소송에서의 좀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판 실무에서의 어떤 특수한 문제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호 교수님 두 번째